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사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 나오는 안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존에 소개했던 그 제어라든가 혹은 지난 시간에 봤던 자로에 대해서도 기존 해석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안회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논어라고 하는 책을 공자를 중심으로 읽고 철학을 중심으로 읽게 되면 안회가 수제자다. 공자 못지않은 어떤 덕을 갖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사람의 개인의 인생사를 더듬어 보면 참 안타깝다, 눈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울었어요. 어떤 지점에서 울었는지. 자,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숙명이라고 하는 단어랑 결부된 사람 같아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또 복잡해지니까. 자,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두 제자 꼽으라 그러면 저는 자로랑 안회였을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공자보다 먼저 인생을 마감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슬픔 가운데 가장 커다란 슬픔은 살아생전에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적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근데 이 두 사람의, 공자와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회와 자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비슷했느냐?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산적두목하다가 공자를 만나서 이 기계 있게 절개에 있는 선비로서 마지막 세근을 마감했던 자로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 운명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런데 숙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해져 있는 것, 이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서러움을 표현했던 사람들, 이게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얼들. 이 서얼들의 정신세계는 참 독특하거든요. 귀족인지, 이게 양반인지 평민인지 귀족인지 범인인지, 이게 지적으로 보면 18세기 활동했던 박지원 근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고위 관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규장각 같은 데서 학인의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자기는 우주를 품고 있는데 이 가슴속에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다. 바로 이게 공자와 이 시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주로 표현했던 진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통 사대부들 혹은 양반들 사이의 해석이라면 저는 그게 논어의 원문에 본래 내용에 맞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로는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삶을 바꿀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안회 같은 사람은 숙명,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의 굴레, 이거는 떨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전국시대로 갔다면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유학자들 가운데서 그랬던 사람들보다는 주로 칼과 창으로 말을 타고 신분을 바꿨던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안회 생전에는, 그래서
이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안빈낙도라고 하는 말, 이게 육아의 덕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빈낙도라고 하는 말은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안회 계열의 학자들로부터만 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유학자들이 청백리를 주장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뇌물리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고위직에 임용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신분 상승의 대가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일종의 몫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안회 같은 사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장애인이거나 천민이거나 했기 때문에 공자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워봤자 벼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세계를 움직일 만한 경륜이 있는데 벼슬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저는 조선시대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맨날 성공한 사람들만 쳐다봐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자공 얘기를 하면서 그 논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 안회는 계속 벼슬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형상화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회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주제가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 이 동아시아 철학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삶에 대한 통찰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장자인데, 이 장자의 철학은 안회 계열로부터 일어난 거다. 요즘에는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통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자의 인사상. 인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은 이제 보통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자공을 통한 박시 제중, 널리 백성들을 구제한다. 근데 말뜻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널리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교수라고 하는 직업은 현대사회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직업이 아니라 학생들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거나 장관이거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시제중의 행동을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 직업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공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공은 그럴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회는 그걸 못합니다. 천민이 높은 벼슬에 올라가 살 수가 없거든요. 올라가도 왕이 임명을 해도 주변의 신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신분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이 통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극기봉리라고 하는 걸 흔히 자기의 사사로운 이기심을 이기고 사회 규범인 예를 따른다.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왜 공자가 이 극기봉리에는 공자가 안회에게 제안해 준 말이고요. 박시제중이라고 하는 건 자공이 공자의 인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렇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공에게는 관직에 가거든 훌륭한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좋은 인적관계를 맺어야 되고 등등의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안회는 전혀 다른 톤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주제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자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문장을 한번 보죠. 선생님이 자로에게 들으란 듯이 안연에게 말했다. 관직에 써준다면 나아가 도를 행하고 군주에게서 버려지더라도 버림받더라도 초야에 묻혀서 도를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안에 너와 나뿐일 거다. 옆에서 듣고 있던 자로가 말했다. 자, 여러 명이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 명이. 근데 자로하고는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라고요? 9살.
아내하고는요 30살. 그러면 자로하고 아내의 나이 차이는 20년 차이예요. 20년 차이.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아내를 꼭 집어두고 야 너쯤 돼야 나처럼 나아가고 물러설 줄 아는 도를 다 할 줄 안다. 이게 아내가 뛰어난 제자니까 칭찬한 얘기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했다간 큰일 나요. 큰일 나. 선생님 그 다음날 학부모들한테 연락 와요. 왜 누구만 편애하냐. 그렇잖아요. 이거는 오늘날의 학부모들이 기가 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실에서 누구만 편애하면 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자로가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3근을 이끄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말했다. 맨몸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으려 하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죽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자로 얘기죠. 분명히 핀자는 핀잔이에요. 이윽고 주변의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반드시 일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계획을 세워 성공하려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당연히 현대학자들은 전통 주석서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 중에 자꾸 이제 뭐 조선시대 중국의 뭐 주시 이런 분들만 소개를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안핑친, 친안핑 공자평전을 쓴 사람이에요. 갑자기 조나선 스펜스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역사학과 중국사 전공 교수의 부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에요. 공자평전 쓴 게 돌베개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펭귄북스에서 논어를 번역해서 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주석을 붙였어요. 중국인입니다. 아내는 공자가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그 까닭은 이 제자가 그와 가장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신분이 다르면 길이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로를 걱정스럽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였다. 이게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 나댄다. 만약 공자가 군대를 지휘하게 된다면 확실히 자로 자신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공자의 대답은 자로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것은 대부분의 중국 사상가들이나 전략가들이 추천할 만한 그런 진술이었다 하면서 첫 번째 말은 요건 이제 친안핑 해석은 전통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비교적 그냥 덤덤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슬린저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논어를 이제 주석하듯이 똑같이 또 이 출판사는 루트리지인가 굉장히 저명한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번역과 해설이 겸비되어 있는 말하자면 영어로 쓴 논어 집주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말은 때맞음의 미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벼슬에 나아갔을 때와 벼슬에서 물러났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직면한 상황에 적절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안국이 말하고 있듯이 그것은 나아가는 것이 적절할 땐 나아가고 물러설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적절한 때에는 물러서서 가만히 있는 능력. 이걸 진퇴라고 하죠. 이제 전통 용어로 하면은 이렇게 상황에 민감하고 수고롭지 않으면서 품위를 지키는 것은 군자된 자의 표징이다. 공자의 말 대부분은 아내를 칭찬하면서 동시에 자로에게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진작시켜야 할 영역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로는 요점을 놓치고 있다. 이거는 철학적 해석이에요. 이게 이런 해석에 저는 부분적으로만 동의를 하고 절대로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로랑 아내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런 궁금증 자체가 모든 텍스트들에 없어요. 모든 텍스트들에. 그런데 장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자로랑 자공이 아내를 따시켜요. 그리고 아내는 자로랑 자공이랑 딴짓하니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재미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꾸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 위에서 노은이 널던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우화야. 장자가 지어낸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장자 속에서 등장하는 아내와 공자의 말들을 논어와 짝을 맞춰보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어쩌면 그것은 아내에 대한 공자의 칭찬을 시기해서인 듯한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대학의 교수로서 오랫동안 재직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제자들하고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9살 차이인 자로 같은 제자. 그다음에 갓 이제 학위 따가지고 갓 취임한 저기 교수 제자 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막 하면은 이런 식의 품잡고 얘기를 하면은 자로 입장에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70 가까운 양반이 이제 갓 30밖에 안 된 친구한테 그럼 칭찬을 해야지 나쁜 얘기합니까? 자로한테는 농담을 하고 좀 누르는 얘기를 하고 해도 9살이면 그 50 넘어가면 저도 보니까 그 40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하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서로 그냥 존중해 주면서 그럭저럭 같이 묻어가지 한두 살 차이를 따지는 거는 10대 20대 뿐이잖아요. 사회에 나오면은 10살 터울이라고 하는 게 별로 나이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신입생 그 한참 나이랑 30살 차이가 나는 사람한테 못했다 잘났다 이런 방식의 자로에게 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상식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로한테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친구 같으니까. 그런데 자로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공자답게 그렇게 한 거라면 안회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 뛰어나다라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읽어보면 애틋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나아가면 자기도를 펼치고 물러서서는 임금한테 내쳐지더라도 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너뿐일 것이다. 아내 너랑 나밖에 없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공자는 취직해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내는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사해서 나아갔을 때의 얘기는 사실은 빼고 들어야 돼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위로의 말이에요. 안회에 대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취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취직할 수 없는 사람에게 너 같은 사람이 취직을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 기업이 잘 될 거야.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분적 그 한계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대화는 전혀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모든 학 주석가들은 안회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을 고려하고 해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면 뒤에 얘기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공자 주변에 몰려든 제자들이 길이 같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사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산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분의 굴레 때문에 애초부터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도의 표현으로 하면은 제야의 인물들로 살아갈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공자라는 독특한 인물을 통해서 제야에 있으면서 신분이 낮으면서 고급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형성이 되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극심한 정체성 혼란. 왜? 너의 길이 나의 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흔적들이 논어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안회와 자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로의 이야기가 운명을 바꾼 삶의 이야기라면 이 숙명,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꽤 유명한 노래 대중가요. 아모르 파티. 이렇게 제가 노래하고 춤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운명과 화해하지 않는 것 외에는 운명과 화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죠. 자,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이런 재미난 것들을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속리산. 좀 불교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다 세속 속자에다가 이별 이자니까 속세를 떠나 산 사찰이 있으니까 깨달음의 세계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으로 들어간다. 이 속리산이 바로 그런 도장으로서 아주 좋은 곳이다. 이런 방식의 의미 함축을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속리산이란 이름이 유래하게 된 두 가지 유래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진피율사라고 하는 분이 김제 금산사에 있다가 이쪽 속리산 아래 자락을 지나가는데 밭 갈 때 쓰던 소들이 그 덕에 감화가 돼가지고 스님을 따라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소들조차도 그 대덕에 감화돼가지고 속세를 버리고 떠난 산이다 해가지고 속리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꾸민 듯한 냄새가 많이 나죠. 이거는 속리산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와 달리 신라말 최치원과 관련된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치원이 지은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도. 진리라고 번역을 해도 좋고 그냥 도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도는 사람을 멀리 있다 여기지 않는데 오히려 사람이 도를 멀다 여기는구나. 산, 도량이 있는 곳이죠. 깨달음의 세계는 결코 속세를 떠나 있지 아니한데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중의적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론 역설적이고 그러니까 속리산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의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속세 자체에서 깨달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심리는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면 이런 속에 들어있는 역설적인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 저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 딱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 생활할 때가 생각났어요. 군 생활할 때. 이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제 신체 검사 받아가지고 현역 입대를 하면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그렇게 줘도 안 먹는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빼치카에 끓여 먹는 라면. 그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 빼치카에 끓여 먹는 라면을 실제로 집에서 해볼 정도로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군생활 때가 떠올리면서 새 속에서 수도하는 거랑 산 속에서 수도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쉬울까? 새 속을 끊었으니까 산 속에 있으니까 저는 거꾸로 산 속에 있으면 요만한 욕망의 크기가 이만해져요. 오히려 욕망이라고 하는 건 조금씩 만족하면 왜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스님들이 정말 고기를 전혀 안 드실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밥을 먹는데 그 냉면집에서 스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스님 어떻게 밑에 고기는 그러면 다 알잖아요. 밑에 깔아. 이게 어떤 특정 스님들을 욕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여친 남친을 안 사귀어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더군다나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요인들이 커지니까 안 사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산속으로 들어가면
애인도 아닌데 애인으로 둔갑하고 밤에 생각나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물리적으로 고립돼 있는 거잖아요. 이 작은 것에 대한 욕망이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의 의미들이 바로 그런 것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속에서 떠나서 고요한 데서 뭔가를 잘 깨우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더 욕망을 끊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들이 꼭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연하게 끊어내고 산속에 들어가서 욕망이 끓어오르지만 절제를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의식들이 이제 그 진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림들이 바로 귀거래, 이게 이제 주제의식이에요. 이 귀거래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거는 공자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티프는 나중에 진나라 때에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거래사, 그냥 무슨 뜻이냐면 나 고향으로 돌아가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지방관이 돼서 살고 있는데 전쟁 때거든요. 위에 상관이 세금 더 뜯어가지고 뇌물을 바치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전쟁통에 먹을 게 없는데 백성들한테 이미 세금 걷어서 백성들조차 헐벗고 굶주리는데 뇌물 달라고 세금을 더 걷으라고 하니 나 더러워서 이 짓 못해 하고 내던지고 고향으로 가련다. 그래서 나온 귀거래예요. 그러니까 벼슬을 그만두겠다는 욕망을 접었다가 아니라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도가 없을 때는 벼슬살이 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저도 이제 그림 볼 줄 아는 선생님들께 배운 겁니다. 요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폭에 의해서 여기 제한되어 있으니까 저 건너편에 닿아 있는 경우는 나는 세속과 담을 쌓았다, 세속에 대한 마음을 버렸다는 뜻인데, 다리를 그렸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은 나귀를 타고 건너오고 있는데 방향이 이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속과의 통로를 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을 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다. 근데 제목이 귀거래도잖아요. 나 고향으로 돌아가리, 초야에 묻히겠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나를 불러다오, 나 잡아봐라 하는 이런 메시지란 말이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세상과 통하는 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거예요. 근데 이 나룻배를 그릴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는데, 하나는 나룻배가 묶여있질 않고 두둥실 떠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묶여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주인이, 요분도 책 읽고 있네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끊었습니다라고 하면 창문이 닫혀서 사람이 안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나 잡아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출사를 통해서 벼슬길에 나가는 것 이외의 직업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의생이 되기도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신분상 죽을 때까지 과거 시험 보다가 떨어지면 그거 하다가 그냥 고시 생활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고시 생활하다가 정상적으로 합격이 돼서 하면 좋겠지만 30대 후반까지 넘겨가서 하게 되면 공부하는 것도 지옥이거든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지, 시험 붙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가끔씩 행정고시하고 사법고시 같이 패스한 분들, 그런 분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애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보기 드문 분들은 확률적인 통계에 입각해가지고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꼭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내 자식도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의 삶이 망가집니다.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상. 자, 우리가 사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아니란 겁니다. 현대 세계에서도 결코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제 다음번에 오게 될 그 김재인 교수, 이제 제가 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행을 하고 김재인 교수님께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저랑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친하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예요. 그런데 김재인 선생이랑 저랑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느냐? 저는 2000년 전에 중국 책들을 훑고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는 인공지능에 관한 최첨단 최고 전문가란 말이에요. 철학자로서. 같은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적어도 지적인 영역에서. 게다가 경제적인 차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학생인데 수업을 하다가 발표 수업을 하는데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좀 나이 좀 2, 3년 있다가 들어왔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20여 개국 이상을 여행을 하고 왔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세계는 사람의 숫자가 있는 만큼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우주가 겹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자로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노라고 하는 책의 기록을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자로, 자공, 염구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계시 밑에서 관직을 했다라고 하는 것, 즉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뭔가 기록을 만들고 공자 이후에 3년상 하고 자공은 6년상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장저와 걸릭이 같이 쟁기질하며 밭을 갈고 있는데 공자가 그곳을 지나다가 자로를 시켜 나루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저가 저기 수레에서 고삐 잡고 있는 사람 누구요? 자로가 말했다. 공구입니다. 장저가 확인하다. 아, 노나라의 그 공구? 그렇습니다. 하니까 장저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마 알 거요. 싫다 이거죠. 말하기. 장저가 대답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로는 걸릭에게 나루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걸릭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하니까 아, 저는 자로입니다. 그러자 걸릭이 아, 그 공자의 그 제자 자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걸릭이 도도하게 물결이 흐르듯 이 온 세상이 모두 이와 같이 흘러가는데 누가 그것을 바꾸겠소? 당신은 공구와 같이 사람 피하는 선비를 따르지 말고 우리처럼 세상 피하는 선비를 따르는 게 어떻겠소? 사람 가린다고 다 그렇게 가릴 수 있는 거냐 하면서 자, 이 얘기를 와가지고 이제 공자에게 이 장저 걸릭하고 했던 대화를 공자에게 얘기해 주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새나 짐승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살 수는 없는 법이다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공자가 한 말이지만 이 책을 편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거죠. 세상에 도가 있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려 하는 일에 관여치 않았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공 같은 경우에 장자에 보면 네가 네 출세를 위해서 인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 거지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공자의 제자라고 표방하면서 인의를 팔아먹은 건 너의 입신과 출세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너의 목적은 딴 데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노노라고 하는 책의 가장 주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벼슬에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공자의 진정한 뜻이다라고 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된 게 논어다.
여기서 밀려가지고 튕겨져 나온 또 다른 전통이 바로 안회 계열이고, 장자라고 하는 책은 전부 다 불사, 벼슬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재미난 건요, 불사, 공자도 벼슬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벼슬한다라고 이야기가 출발했지만 나중에 장자도 이 얘기를 똑같이 쓰거든요. 벼슬한다. 근데 공자가 벼슬할 때랑 나중에 장자와 같은 사람들이 벼슬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랑은 의미가 달라져요. 왜? 춘추시대의 국가와 전국시대의 국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벼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족으로서 이 통치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공자가 주공을 꿈에 그렸듯이 도를 펼치는 과정이에요. 공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자시대에 벼슬살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벼슬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의 본래 뜻은 영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노예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에게 땅이 있고 나에게 군사가 있고 관할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군주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국가 일을 돕고 하는 게 공자시대까지의 벼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국시대로 들어가면 어떤 벼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왕한테 급료를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은 뭐냐면요, 왕의 명령이 싫으면 싫은데? 하고 덤벼요. 전국시대에는 싫은데? 그러면 나 죽어. 아니면 재산이건 뭐건 다 뺏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국가 자체가 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대해서 장자와 같은 텍스트들은 국가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고, 맹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꾸 도덕 윤리의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맹자나 순자가 했던 이야기들은 전국시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가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담론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회 이런 계열들은 그런 방식의 전쟁을 일삼는 국가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신 있는 사람들의 철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그게 드러나질 않았으니까요. 또 자로가 공자와 일행을 따르다가 뒤처지게 되었는데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다. 김매는 도구를 메고 있었는데 자로가 혹시 우리 선생님 못 봤습니까? 둘이 헤어졌으니까 노인이 그 공자 사주로 부지런히 힘쓰지 않고 오곡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생이라 할 수 있겠소? 봤다는 얘기잖아요. 지팡이를 세워놓고 김을 매기 시작하는데 자로가 가만히 기다리니까 자로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융숭하게 접대를 해주면서 자기 두 아들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공자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 답례를 하고 와라. 이 당시의 귀족의 예에 의하면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야 돼요. 이게 당시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때 노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태여 노인도 없는데 여기서 자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를 무시하는 거다. 장유의 예절은 폐하지 못하면서 군신의 의는 왜 폐하려고 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맥락에서 읽어보세요. 두 아들을 소개시켜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계급에 속해 있으면서 군신관계를 맺고 이를 도모하는 것도 4계급의 기본 의무이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 인사를 나누는 예도 똑같이 규범이라면 어떤 거는 던지고 어떤 거는 긍정하고 이거는 모순 아니냐.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군자가 벼슬하는 것은 그 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혼잣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구태여 이거를 자로는 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지 못했는데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고대 중국의 제자백과 가운데 당시에 부상하고 있던 국가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예컨대 맹자도 마찬가지로 왕에 대한 조언자 역할만 자처했지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맹자의 태도를 보면은 왕과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깨우쳐주는 사람이고 자기가 제안하는 정책을 왕이 받아서 자기를 재상으로 맡겨서 정책을 시행하게 한다면 한다 이런 태도지 그 사람 밑에 신하가 되겠다라는 차원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은 육아의 정신이기도 하고 이 정신을 가져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설계할 때 가져온 대단한 인간이 바로 정도전의 조선 설계 그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다를 수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걸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안회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려고 할 때 자꾸 공자의 수제자다 가장 높은 덕을 쌓은 사람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일단 정말 공자의 수제자일까?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자로 그 다음에 자공 세 번째가 안회인 듯한데 사실은 문장들을 찾아보면 안회가 화자 말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는 5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공자가 안회를 떠올리면서 했던 말들이에요. 자 보시죠.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이건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단 한 번도 내 뜻과 다른 말을 하지 않아 마치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가 방을 나간 뒤 아내의 평소 생활을 살펴보니 나와 이야기했던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아내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던 것이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와, 공자가 보기에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근데 처음에는 바보인 줄 알았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0살인데 50 먹은 삼촌이자 하늘 같은 신분도 나보다 지체가 높아. 그런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 자로처럼 같은 4계급에 속할 때는 모르죠. 예컨대 왜 그 여기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제가 읽었던 교과서 가운데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내와 관련된 예화. 그게 아마 한시회전인가 공자 가호에 나오는 기록인데 그 어느 날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곤궁에 처했다가 어렵게 자공이 식량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밥을 하다가 아내가 밥을 해요. 근데 보니까 소뚜껑을 열어가지고 먼저 먹는 거예요. 이걸 자공이 봐요. 그래서 공자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아내를 불러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오랜만에 밥을 먹게 됐으니까 먼저 고사부터 지내고 밥을 먹자. 그러니까 아내가 아 선생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식량을 가지고 밥을 하는데 하필이면 뜸들었나 보다가 살짝 여는 순간 흙더미가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도무지 너무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그 부분을 먹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부분을 걷어내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이제 흰밥을 주려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른 제자들이 안회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했다. 자, 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안회랑 자공의 나이 차이는 안회가 1살이 더 많아요. 안회는 노나라 출신이고요. 공자랑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54세에 공자가 노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위나라에 갔을 때 자공을 제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대략 10살 무렵부터 그 아버지랑 같이 공자학교에 다닌 걸로 추정을 해요. 많은 학자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면 나이 차이도 아내가 한 살 더 많고 한데 밥을 왜 아내가 할까? 대선배잖아요. 후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왜 아내가 거기서 밥을 하는 사람으로 나올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영화를 찍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천민이라면 공자 학교가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 때 어떻게 다녔을까? 왜 이 구미에서 큰 대갓집 도련님이 있는데 저는 그 집 노비예요. 어릴 때부터 나이가 같고 그래가지고 대감마님도 저는 친구처럼 지내라고. 근데 한양까지 갈 때 우리 친구니까 사이좋게 반씩 보침 들자? 되나요? 아니에요. 평소에 그 친구가 나를 친구처럼 편하게 터울 없이 대해주지만 지체 높은 양반이고 저는 보찜 등찜 다 들고 집신 싣고 그냥 가죽신 신고 주막에 묵을 때마다 저는 헛간에서 자고 그 친구는 뜨끈한 방에서 자고 밥도 제가 받아다가 챙겨줘야 되는 거고 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회가 죽을 때 31살에 아주 심하게 초췌한 모습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회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품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상생활은 빨래하고 밥하고 땔감 짓고 이런 거를 다 해야 했던 노비였다라고 하는 거, 천민이었다라고 하는 거. 과연 4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걸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이미 위나라에서 자공을 만났는데 자공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져요. 거기는 위나라였고 자공과 같은 출신이었고 그런데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이 안회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전부터 공자학교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상당한 갈등 관계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안회 등등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 살 때 일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몇 살 때 일일까? 아니 초등학교 한 3, 4학년 학생한테 혹은 중학생한테 선생님의 나이가 50살이에요. 최소한 아내가 10살 무렵이라고 하면은 공자 나이는 40살 이상이잖아요. 제가 그 나이에 40살 이상의 친척 어르신을 만났다. 친척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막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만년에 이거는 장자에 가면 훨씬 더 극화되어서 소개되는데 참으로 훌륭하구나. 안회는 소박한 대그릇에 밥 한 그릇 담아 먹고 작은 표주박에 물 담아 마시며 누추한 마을, 신분이 가난하면 누추하고 가난한 거예요. 신분이 낮으면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그런 불우한 삶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 자로가 어떻게 군자인 우리가 배를 굶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자에게 덤볐거든요. 당시 중국에서는 이 예에 따라서 일반 귀족들이 지역을 순행할 때는 일반 평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었답니다. 나라가 달라도 이게 이제 공자 최근에 나온 공자평전에서 역사학자가 고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굶은 거예요. 만약에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약탈을 통해서 하거나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을 뜯어 먹든가. 그런데도 안회는 그런 생활의 즐거움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놀랍게도 즐긴다라고 하는 즐거울 낙자는 이들에게서만 쓰여집니다. 자로, 자공, 염구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즐거울 낙자가 쓰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공통의 행위가 바로 벼슬을 거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도대체 왜 벼슬을 거부했을까? 어떤 사람은 벼슬을 할 수 있는데 벼슬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벼슬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종류거든요. 이 딜레마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의 정신세계가 어떠했을까? 돌려 말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내가 엄청나게 부모님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서얼이에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그런 세계 속에서 나의 운명은 어떨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내가 처했던 현실하고는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보여주는 모습은 놀랍거든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공자에 관한 태도도 놀랍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자로 이야기할 때는 제 주변의 선배 가운데 한 명을 염두에 뒀다 그랬죠. 근데 이 아내 부분을 이해하고 쓸 때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목사님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썼어요.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 철학과 제 동기 가운데 상당수가 아버님이 목사님인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었고 지금도 이제 집사. 그런데 이제 불성실한 교회는 인천에 있고 집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이제 못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 아들들 친구들이 많아요. 얘네들 행동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MT를 가면요 사라져요. 가끔씩. 그러니까 그래서 늘 이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찾아다니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왜 그럴까를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본 거거든요. 그 지금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기존의 그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그것도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속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교회를 이제 저는 옮기겠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진짜 비밀 투표로 해가지고 그 투표를 했어요. 당신은 빠지고 그랬는데 99%의 찬성표가 나온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그리고 저보다 2살 아래고 진짜 훌륭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지금도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그 시무를 잘하고 있고 아무리 저랑 사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친구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가끔씩 둘이 있으면 이제 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전 집사인데 목사님이 형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 놓죠. 근데 제 대학 동기들도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술을 먹고 취하게 되면은 의외의 행동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 날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 날 딱 한 모금 빨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배를 피워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뻐끔 담배였어요. 그랬다가 한 2-3달 뻐끔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그러니까 빨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갈짓자로 이렇게 그게 상당히 독하다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는데 기침이 난다거나 하는 이상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계속 펴왔고 대신에 지금 술은 안 마십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니까 운전도 많이 하고. 근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교사를 했어요. 하다가 막 애들이 막 사고치고 막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제 열받으니까 교회에서 좀 골목 몇 개를 나와가지고 친구놈이랑 같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데 장로님이 그걸 보고 야 많이 피지 마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만약에 저였으니까 그랬죠. 목사님의 아들이 담배를 피다 걸렸다. 그 다음 날이면 전 교인이 알아요. 모든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훈계하듯이.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 세대 분들이 전부 다 엄한 엄마 아버지예요. 나중에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가 정말 좋은 게 아니구나.
아내가 아마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천민이잖아요. 그런데 공자의 밑에서 귀족들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 과연 같이 공부한 제자들이 그거를 다 그대로 용인하고 받아줬을까요? 선생이 허용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럼 그게 가능했냐? 이제 공자에 관한 전기 여러 권들이 나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가 쓴 전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공자가 자기 부친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렸을 때 공자가 거의 사생아처럼 집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어머니인 안씨녀 천민이거든요. 그 집단에서 같이 자랐다가 자손이 귀하니까 야 우리 쟤 데려오자 하고 해가지고 공자를 그 집안에서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15살 무렵부터 귀족들이 배우는 학문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한다. 굉장히 타당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어린 시절을 이 안씨 그리고 그런 천민들하고 같이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귀족 가문에서 공자를 받아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귀족들이 배우는 걸 같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가 배운 것들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이것도 굉장히 선도적인 행동 방식이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같이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을까? 예컨대 아내와 같이 같은 부류, 같은 파로 분류가 되는 민자건, 원헌, 중공 이런 사람들은 다 벼슬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 보세요. 공자가 아내에게 말했다. 회야 이리 오너라. 너의 집은 가난하고 지위는 낮다. 신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으면 가난한 거예요. 벼슬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때 벼슬은 공직이 아니라 공자 학교 내부의 벼슬입니다. 원원에게 이런 벼슬을 주려고 하니까 선생님 싫습니다. 저는 녹봉을 받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려고 했겠어요? 장학금 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원원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받기 싫으면 받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안회, 민자건, 중공, 원헌 이런 사람들은 벼슬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헌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자 이런 방식으로 묘사가 돼요. 자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저는 벼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성곽 밖에 겨우 먹고 살 만한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 지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선생님께 배운 검은고를 타면서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으며 이게 자락입니다. 이게 바로 안빈낙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서 배운 도로, 이때 말하는 도는 천하를 다스리는 도가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도로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앵거스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라이버시, 사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서 발견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 공자 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거든요. 거기다 사람 인자 붙이면 벼슬살이하다. 즉 군주의 옆에 나아가서 귀족으로서 통치자로서의 의무를 하는 것만이 천형이에요. 주어진 천직이고. 그런데 이들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공직에 나가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유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공자가 야,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다 말로만 했는데 너는 진짜구나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게 맞구나.
공자가 이제 아내를 칭찬하는 말들입니다. 설명해주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익힐 사람은 아내가 아닐까?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내내 얘기를 해도 나랑 다른 뜻을 하나도 내비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예 하길래 얘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가서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다 하더라.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선생님이 나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미치고 팔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배울 수 없는 거를 인척관계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줘. 또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꼬맹이 때부터. 근데 이게 귀족들이나 배우는 거야. 처음에 신났겠죠. 그런데 20살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거 배워봤자 나는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얘를 배우면 뭐합니까? 결국 밥 짓고 빨래하고 나물 캐고 농사 짓고 이거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장자라고 하는 인물에게서도 이게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잘해도 귀족들이 시건방지게 신분도 낮은 놈이 하면서 욕을 먹었을 테고, 못하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해든 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아내가 죽으니까 아깝구나. 나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멈추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와, 공자의 제자 가운데 이런 칭찬을. 근데 이게 몇 살 때일까요? 갓난아기 때부터 봤던 조카뻘의 아이예요. 이게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집안에서 제가 마시고 둘째가 여동생이고 셋째가 막내인데, 결혼을 제가 이제 먼저 했고 남동생이 애인이 있었는데 누나가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을 빨리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여동생이 결혼하고 남동생이 결혼하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애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이제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근데 고맙게도 우리 막내 녀석이 허니문 베이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애는 하는 질문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저희도 애를 낳았죠.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제일 큰 애, 그러니까 막내 동생의 큰 딸, 걔를 그렇게 이뻐해요. 10대니까 그런 애들 잘하는 걸 보면은 엊그저께 이만했던 애가 이만하고 또 내일 보면 또 이만해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무슨 40대 50대 성인들 사이에서 막 덕이 막 이렇게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자가 아내를 엄청 아꼈구나. 조카니까, 깐난쟁이 때부터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철학적으로 아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간을 모르는 해석인 거죠. 철학적 과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3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31살의 나이로. 그것도 여러 기록 속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주 초췌한 모습이 되어서 죽었다. 초췌한 모습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과한 노동,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인한, 예를 들면은 왜 지금부터 대략 한 15년 전 무렵부터 우리 사회에서 40대 중년 남성의 심장 돌연사 이런 거에 필적하는 거겠죠. 제가 그거를 42살 땐가 3살 땐가 그때 처음 겪었어요. 그게 제가 인천에 살 때였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서 150m만 걸어가면 성모병원이 있거든요. 어디냐?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나 지금 어느 병원에 있어 하면서 제 고등학교 동기가 죽었다고. 근데 저랑 친했던 녀석이 아니에요. 근데 얼굴 보러 와라 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그 친구 얼굴 보러 갔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부인하고 어린 애들. 그런데 죽은 이유가 뭐냐? 과로예요. 심장이 턱 멈춰가지고. 그때 저는 그 동기가 그 문상을 처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내가 죽었어요.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공자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백어라고 하는. 근데 병약했다 그러고 재주가 출중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현이 죽자 선생님이 곡을 하시는데 통곡을 했다. 이거 공자가 금지한 거거든요. 통곡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들의 의미를 별로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 2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님이죠.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제가 아는 선배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받고 갔는데 제가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50대쯤 되는 여성분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막 뛰어들어 와가지고 앞에 꽃 이렇게 다 해놓고 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관짝을 부여잡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 2~30분을. 그러더니 실신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놀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바로 비행기 티켓팅이 되나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그 발인하는데 그 전날 저녁이 되어서야 비행기 티켓을 구해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가느냐고 하면서 그 따님이 막 부여잡고 울다가 실신을 하는데 이 통곡이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산 사람이 다쳐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아 통곡을 하면 안 되는구나. 어이구 하면서 마치 반장난처럼 하는 거지만 그게 슬픔이 너무 가득하면 산 사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제자가 선생님이 통곡을 하시네요. 자기 말하고 어긋난 예를 하니까 내가 통곡한다고 얘를 위해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하겠느냐.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참을 수 없었느냐. 아내가 죽자 문인들이 후하게 장사를 지내려고 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안 된다. 이때 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곽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후장. 천자는 7겹. 대부는 제후는 5겹. 대부는 3겹. 규정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얘기지만 근데 천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후하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을 보세요. 아내는 나를 아버지처럼 대했다. 근데 내가 아들처럼 대할 수가 없었다. 왜? 내가 아들처럼 편애하고 아끼는 태도를 보이면 요놈들이 얼마나 괴롭혔을까.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제자들 요때는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저 새끼들 때문이다라고 번역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와 진짜 서로를 존경하고 위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건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야기죠. 특히 공자가 54세에서 68세에 14년 동안 천하를 다니면서 생고생할 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하고는 그냥 동지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제관계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아 선생과 제자 사이의 예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예에 준해서 했던 걸로 보통 보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아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아내가 나를 아버지처럼 대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얼들의 신세. 왜? 그 법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소설에서 나오죠. 홍길동전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이거를 읽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 이런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자, 먼저 요거를 읽어보고 볼게요. 아내가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죠. 공자가 극기복례.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예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자, 그 다음 문장들이 중요합니다. 일단
자기를 이기고 얘를 회복하면 세상 사람이 모두 인에 귀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인의 실천, 이건 얘를 실천하는 거죠.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겠느냐. 말이 좀 뭔 말인지 왔다 갔다 하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즉 너의 눈빛, 말, 행동거지 모두를 완벽하게 예에 따른 방식으로 말하고 행하라. 이때 예라고 하는 것은 규범에 따라서가 아니라 귀족답게란 뜻입니다. 이 팔켄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공자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공자가 탄생하기 딱 100년 전에 갑자기 무덤의 양식, 출토품들이 싹 바뀐답니다. 말하자면은 이른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귀족사의 규범체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게 의도적으로 보급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립이 불가능한 완전히 통일된 양식의 체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춘추라든가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기록에 나오는 것들에 전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저기 가서 위탁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견제해주고 하면서 귀족들 사이에는 통용되는 일종의 말하자면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규범이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육은 특히 언어까지 포함해서 아언이라고 해서 귀족들이 어디를 가나 통할 수 있는 언어를 익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들끼리 통하는 약속이 바로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에 의하면 예지별, 예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별, 구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민인데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요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제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탄 분이고 그 이후로는 철학자로서 이제 그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자, 당연히 이분은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흑인이에요. 피부가 까무잡잡해요. 예, 아마 보셨던 것처럼 아프리카계 흑인하고 또 인도계 흑인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흑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책의 서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히드로 공항을 통과하는데 자, 그때 이분이 영국에 있는 모 칼리지의 학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 총장급에 준하는. 자, 출입국 관리소를 쭉 들어가는데 당연히 패스포트를 이제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입국 관리 직원이 딱 보더니 주소지가 칼리지 대학장의 관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센 교수에게 묻습니다. 당신 총장님하고 친하세요? 그러니까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입장에서는 흑인인 이 사람이 총장이라는 상상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총장이랑 친한 사람이니까 이런 주소지를 받았나 보다 해가지고 이 총장님이랑 친하세요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총장은 난데 그러면 나하고 친하냐 물어보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거구나 라고 잠시 잠깐 몇 초 동안에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도 타고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예스라고 답을 했다. 농담 같은 말이지만 요 속에서 제기되는 게 뭐냐. 아마르티아 센은 그냥 아마르티아 센 교수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딱 봤더니 피부가 까만 흑인이에요. 그 당신 총장하고 무슨 관계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흑인 작가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 흑인 작가는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자기 지역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미국에서 흑인이지만
흑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의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을 하버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돈이 여유가 없잖아요. 장학금 받아서. 그래서 백인 거주 지역이 아닌 흑인 거주 지역 쪽에 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까지 걸어서 그러려면 이제 공원, 넓은 공원을 통과해서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온통 백인들이 활보하는 그 공원 거리를 가로질러 갈 때마다 백인들이 나를 보는 순간 경계하더라. 제가 뭔 짓을 할지 몰라. 제가 무슨 폭력을 할지 몰라. 뭘 훔쳐갈지 몰라. 그 눈빛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직면이라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처음 내가 의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작가는 한 번도 이 흑인 공동체 바깥에서 살았던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흑인이라고 내가 흑인이구나 라고 차별받았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이 득실거리는 거기를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 아, 충격이었겠죠. 내가 흑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처음으로 직면했다. 참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휘파람을 굉장히 잘 불었대요. 저는 휘파람을 거의 잘 못 불어서 흉내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게다가 보통 흑인 하면은 재즈인데 이분은 클래식을 좋아해서 클래식을 잘 불었대요 하면서 문장에 누나들이 꽤 잘 분다고 칭찬할 정도로 잘 불었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원 산책로를 통과할 때마다 클래식을 휘파람으로 불면서 기분을 바꾸려고 지나갔는데 놀랍게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백인들이 자기를 보고 하이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 이게 뭐냐? 패스라고 표시합니다. 번역으로는 동화되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문장을 여기서 다시 보죠. 얘는 오직 귀족들만이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빛, 낯빛, 몸짓 그 어떤 하나도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완벽한 귀족적 예절들을 체화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모두 인에 귀의할 것이다. 인의 실천이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겠느냐. 함부로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하는 말은 너의 사사로운 이기심을 버리고 객관적인 사회의 규범을 따라라가 아니라 네가 귀족들보다도 더 귀족적으로 품이 있고 예에 맞는 행동 거지를 보여준다면 결국 그들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20세기적 버전이고 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족들만이 배울 수 있는 소양이었다라고 하는 차원이라면,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어릴 때보다 봤던 조카에다가 똑똑해요, 잘해요, 성실해요. 근데 천민이야. 얘는 벼슬에 나갈 수가 없어. 공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처음에는 장자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개판이랍니다. 제가 그 임금을 바꿔보려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이 얘기예요. 말리는 거예요. 아니 자국도 아니고 타국에서. 타국이니까 기회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심재좌망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 심재좌망을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부처님이 득도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좌망, 앉아서 잊었다는 얘기예요. 저 벼슬할 생각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뭐하고 살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 배운 도로 내 삶을 즐기겠다. 가난하지만 저는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그 현실에 참여할 수 없겠으나 이런 삶도 있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런 정서는 공자도 상당 부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 본인이 실업자였으니까. 자, 바로 이 배우. 제가 이 영화 볼 때 아내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탁 그 했을까를 되게 궁금해했는데 결국 요 장면 선생님이 자공에게 말합니다. 너와 아내 가운데 누가 더 낫냐? 자공이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주제넘게 안현과 견주겠습니까? 안현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으로 열을 풀어낼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겨우 두 가지 이야기를 풀어낼 뿐입니다. 이걸 사실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내는 자공보다 10배의 글을 가졌다. 이게 아닌 거죠. 상황을 보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쯤 됐더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인데 그 반에는 2명의 뛰어난 학생이 있어요. 바로 한 명은 안회예요. 걔 이름은. 집은 되게 가난하고 아버님도 어렸을 때 잃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등록금 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가끔씩 도시락도 그냥 맨날 단무지랑 밥만 싸와요. 그런데 학원도 안 다니는데 죽어라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은 반에서 1, 2등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전학을 옵니다. 아, 얘는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집도 부자야. 아버지가 아침마다 G80으로 학교 앞에 내려다주고 퇴근하고 끝나면 야 햄버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면서 햄버거 쫙쫙 사요. 서로 싸우진 않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 왜? 제가 1등 하거든요. 근데 자공은 1등을 뺏겨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둘이 앞다투어서 막 1, 2등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걔랑 뭐 친하게 싫은지 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쪽에서 쟤를 만만치 않게 보고 이미 터줏대감처럼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은근하게 불필요한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라면 누구에게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만나서 타이르시겠습니까? 저는 100이면 100 아내를 불러서 타이르기보다 자공에게 야 너는 가진 게 많지 않느냐. 아니 공부해서 쟤는 1등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고 아버님도 가정도 힘들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는데 너는 9개를 갖고 있으면서 1개 가지고 있는 아내를 질투해서야 되겠느냐. 네가 품어줘라. 저는 이 장면이 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시각이 인간적인 면모를 바라보는데 오히려 실패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건 이야기거든요. 삶의 장면이고 단면들이에요. 오히려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우리가 겪은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공이 공자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뭐 안회의 덕은 10배고 자공의 덕은 이딴 식의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하늘을 날아다니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멋쩍은 듯이 야 너나 나나 다 걔보다 못해. 기분 좋단 얘기잖아요.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논어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정서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문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회의 죽음은 진짜 다 초췌해져서 죽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한 말, 저는 선생님께 배운 도로 스스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장자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의 발견, 사적인 영역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는 20세기 중국 학자들이 소개하는 것처럼 절대적 자유, 이거 다 불교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20세기의 그 처참한 혼란기에서 휩쓸리지 않겠다,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절규의 표현에 가까운데, 오히려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놀랍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읽어왔던 전통과 20세기 한국에서 읽어왔던 전통이 전혀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요.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이제 아쉽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논어가 단지 철학자들의 고원한 이야기라는 책을 띄워버리고 이거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내 삶의 경험들을 한번 반추해보고 곱씹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대화를 할까, 생각을 할까라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오히려 주의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객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속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텍스트를 읽을 때 그건 학문적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회의 이념을 합의해 나가고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 오늘날 논어가 우리 사회의 이념을 만드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취향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밥 먹으면서 이제 하다가 어저께 굉장히 섭섭한 집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막 그냥 써면서, 그때 오늘 이제 아침에 말도 안 하고 긴장 관계였는데 이제 여기 강에 내려온다고 이렇게 보냈더니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카톡에서 답을 안 하고. 왜 밥을 먹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어저께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네가 안 받았다. 상황을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했던 말 번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때는 감정이 섭섭하죠, 당연히. 그런데 사회적으로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감정의 자그마한 다툼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한다? 저는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안 되겠다고 생각되면 헤어지거나 같이 살 거면은 누가 잘못했는가와 상관없이 먼저 사과하는 거. 이 사과한다라고 하는 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잖아요. 근데 문제의 원인이 감정의 응어리인데, 섭섭함인데, 그래서 사과하면 대부분 풀릴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논어 읽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나중에는 그래서 한 10년 뒤에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에세이도 쓰고 해가지고 시민 강사 초청해가지고 그런 행사도 한번 할 수 있게 된다면, 꼭 계명대학교에서 인문도시 할 때 시민 강사 이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논어는 공자의 논어가 아니라 사대부의 논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누구의 논어죠? 사람의 논어고 시민의 논어가 돼야 된다. 적어도 인간적인 속살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안에는 그러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한 사람의 역사적 인물로 우리들에게 남겨질 수 있다. 자,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